네, 우리 지역의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진숙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서 당선 소감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과 그리고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NB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주 북구을 당선인 전진숙입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나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많은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선거 과정 동안에 굉장히 기억나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전진숙의 얼굴이 밟힐까 봐, 발에 밟힐까 봐 명함을 주오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역 주민으로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분은 가족 세 분이 금액은 많지 않아요. 10,000원, 그다음에 몇천 원이는데 대한민국을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에게 후원해 주셨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두 분의 마음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A이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그 마음 깊이 새기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북구을 지역은 다양한 지역 현안이 존재하는 만큼 또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구 현안과 또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강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고, 네. 작년 11월이었죠. 국가데이터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올해 24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 2단계 사업은 실제로 전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증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 2단계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산 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실증 단계에서 필요한 게 한 6천억 정도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담당 그 시청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국가 예산으로 태워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은 오로지 저한테 지금 남겨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 타당성부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주를 위해서도 또 제가 속해 있는 북구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이제 강주가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좀 되어 있어요. 1년이면은 강주의 유출 인구가 8천 명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 절반이 청년이에요. 그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를테면 직주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굉장히 선호하다고 하는데 직장과 주거와 즐거움이 머무는 도시. 그런데 강주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관광할 수가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북구을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강주 북구을은 비엔날레라고 하는 공간, 시립미술관, 국립미술관 다 있잖아요, 박물관.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우찌 패밀리랜드가 있어요. 이 우찌 패밀리랜드는 거의 면적이 33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전에는 선호했지만 지금은 애면당하는 놀이시설인데 여기를 첨단 문화 복합 테마파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쉬고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요즘에 이제 서비스업이 워낙 발달되어 있는데 취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지금 꽂을 수 있는 이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오는 5월 30일이면 22대 국회도 개원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22대 국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내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잘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반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은 가장 크게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각 정당이
각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네. 민생을 위해서 싸움을 해달라고 하고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가 변해야 될 첫 번째는 민생 법안에 있어서만큼 서로 협치하는 자세들을 분명히 보여야 된다. 네. 그래야만 국민들도 믿고 의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 지금처럼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생 법안을 가지고 정말 협치하는 자세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법률 제정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리고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법률이 훼손당하는 경우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또는 네. 어떤 건 시행규칙과 시행령으로 그 본질의 의미를 훼손당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21대 국회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은 21대가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거의 이제 폐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다시 살려내서 제대로 상권 분립이 좀 정확하게 서 있는 나라 그리고 국회가 존중받는 방식의 뭔가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구의원과 또 시의원을 거쳤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 아닙니까? 네네. 그만큼 정치력의 시험대가 어떻게 보면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은 그 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절실함과 절박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의원을 했고 시의원을 했고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또 이 앞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 이를테면 공익법인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국정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있지만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법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공무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 물론 단위가 다르긴 하지만 구의원과 시의원을 통해서 시정이나 뭐 구정이나 이걸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충분히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정을 운영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네. 스스로 자평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선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행정의 통치권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이번에 공천도 대단히 혁신적인 바람이 불었고 또 이곳 강주에서도 네. 한 분을 빼고 현역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의외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결국은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의석수로 108석이라고 하는 의석수로 국민들이 보여주신 건데 그 중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을 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의 힘을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되고 향후 전국에 있어서 키는 어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4월 10일 총선에 대한 평가를 했지만 그 평가의 내용에는 진솔한 반성도 없었고 네.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하게 했었고 정진석이라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사람 친윤의 핵심 인사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친일 망언, 세월호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을 그대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명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변하려고 하는가. 결국은 새로운 향후 전국의 변화의 키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정확한 의지가 저는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하지만 잘 조율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야당을 정말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인정을 하고 어쨌든 머리 맞대서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9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쌍특검법 그리고 네. 이태원법. 그러는데 이전에 어떤 대통령을 봐도 임기의 절반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거부를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은 국회하고 일하지 않고 본인의 독단과 독선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향후의 전국도 서로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싸움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들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민주당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을 중심으로 아마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거고 네. 그것에 대한 효과는 국민들이 저는 평가해 줄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유세 활동을 펼쳤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었을 텐데요. 그중 인상 깊었던 지역민들의 목소리나 또 바람들이 중에 또 기억나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유세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목이 좀 아직도 새어 있긴 한데 딱 두 가지이셨어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과 강주답게 싸워라. 네. 이 강주답게 싸우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좀 강주의 정치인, 호남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던 강주의 정치인답게 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할 소리를 하고 이러는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너무 힘드시잖아요. 대한민국의 물가가 지금 고물가, 고금리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사과, 바나나, 감자 가격이 세계에서 1위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민생을 잘 파악하고 민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엄한 말씀,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입법을 생각하시는 또 법안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아마 저희가 2022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쓰러져 간 걸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거를 안전의 문제였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법안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21대 다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폐기가 된다면은 저희 1호 법안으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대한민국이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돼서 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고 반드시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 하나와 네.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쓰러져가는 우리 청년들을 영원히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4월 16일 네. 세월호 10주기였잖아요.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청년 청소년을 잘 키우고 잘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기본소득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의 총 15%인데요.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네. 저도 이제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에 있으면서 청소년 정책 토론회도 해보고 이랬는데 누가 그걸 그 파트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게 솔직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 청소년들을 잘 키우는 문제는 우리 미래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건데 이 청소년 기본소득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청소년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경제적 주체로서의 자기 성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경제적 계획을.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의 자율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네. 청소년들이 용돈을 그 요구를 할 때 대부분 감정 노동을 좀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좀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존재감도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을의 한 공동체로서 더 나아가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인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은 저희가 그냥 학생, 어리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국가가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준다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느끼게 했을 때 네. 이후에 성인이 돼서 국가를 위한 또 나라를 위한 세금을 낼 때도 조금 그런 마음은 솔직히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네. 다시 사회에다 환원하는 것은 환원을 하면 내게 다시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청소년 기본소득제를 조금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21대와 관계된 거는 뭐 이태원 참사법, 그리고 제가 정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청소년 기본소득제, 네. 이 두 가지를 조금 하고 싶은 법안입니다. 네. 어느덧 끝에 와닿았는데요. 끝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NB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주 시민 여러분, 소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분한 사랑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제대로 일하라라는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과 늘 소통하고 작은 일에 크게 듣고 또 경청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소통하는 의원, 그리고 일을 야물딱지게 하는 의원, 그런 의원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